여러분 혹시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에서 아직도 오래된 상처가 남아 계신가요? 그때 그 말이 그 행동이 하며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릴 때가 있죠. 오늘은 5명의 주인공을 통해 형제 자매 사이의 갈등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조금은 아프지만 따뜻한 공감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순자는 어린 시절을 늘 둘째라는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마을에서 흔히 보던 풍경이 있었습니다. 설날이 되면 언니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순자는 한 해 전 언니가 입었던 옷을 고쳐 입었습니다. 순자야, 올해도 니건 언니 옷 물려받아야겠다. 어머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저 나는 둘째니까 하는 체념이 어린 가슴에 자리를 잡았지요. 동네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때도 그랬습니다. 언니는 마치 대장이었고 순자는 늘 뒤에서 따라다녔습니다. 어쩌다 친구들이 순자는 내 그림자 같다 하고 웃으면 순자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내색하지 못한 채 조용히 웃음으로 넘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순자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마음 한쪽에는 언제나 언니의 존재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농담이든 진심이든 순자의 가슴에는 깊은 울림이 남았습니다. 칠순을 앞둔 어느 날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색찬란한 음식이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순자야, 넌 어릴 때부터 내 뒤만 졸졸 따라다녔지. 지금 생각해도 귀여웠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려받은 옷, 뒤에서만 바라보던 언니의 뒷모습, 그리고 나는 둘째니까라며 스스로 눌러 담았던 서운함.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그때의 아이로 머물러 있는 걸까? 왜 언니의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젖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쌓아온 감정을 이제야 조금씩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순자는 조금 달라진 표정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의 그림자로만 살았던 지난 세월, 그게 정말 내 전부였을까? 아직 해답을 찾은 건 아니었지만 순자의 마음에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해결이나 화해의 순간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순자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오늘을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셋째 아들,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은 비교 속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온 형들 옆에 서면 영수는 늘 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내 형은 반에서 1등을 했다는데 너는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아버지의 꾸지람이 귓가를 때리면 영수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동의 날도 그랬습니다. 형들이 달리기에서 1등을 차지할 때 영수는 중간쯤에서 헉헉거리며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동네 어른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막내는 귀여워서 됐지 뭐 성적이나 운동은 바라나. 하지만 영수의 마음에는 그 농담이 작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사업을 일구어 번듯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 집을 장만하고 차를 바꾸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늘 자랑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사업도 잘하고 둘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다. 그 옆에서 영수는 작은 가게를 꾸려가는 자신의 삶을 말없이 감췄습니다. 영수의 가게는 동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었지만 형제들의 화려한 성취 앞에서는 늘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님이 드문 날이면 그는 가게 안 의자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왜 늘 작은 걸까? 세월은 흘러 어느덧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르고 옛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을 때 둘째 형이 무심히 내뱉은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서 자랑거리가 못됐지. 순간 영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한꺼번에 불러냈습니다. 언제나 부족하다며 비교당했던 순간들, 형들만 못하다는 시선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자신. 그날 밤 영수는 제사 후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술기운이 남아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나는 왜 평생 인정받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작은 사람으로만 남은 걸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영수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 동네 아주머니가 건네는 한마디, 영수 씨 덕분에 필요한 물건을 가까이서 살 수 있어 좋아요. 그 말은 형제들의 칭찬보다도 더 따뜻했습니다. 또한 어린 손님들이 와서 삼촌 이 과자 또 주세요. 하고 웃을 때 영수는 가슴이 조금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라던 인정은 형들에게서만 얻어야 하는 게 아니구나. 그제야 영수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형제들과의 거리는 멀었지만 영수는 자신을 다그치던 오래된 목소리를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그의 삶을 어제와는 다른 오늘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세 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의 자잘한 일은 모두 미자의 몫이었습니다. 밥상 차리기, 동생 숙제 봐주기, 부모님 심부름까지. 언니와 오빠는 바깥에서 뛰놀거나 학업에 집중했지만 미자는 늘 부엌과 안방을 오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자야, 내가 좀 해라. 넌 손이 야무지잖니. 어머니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내색하지 않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늘 집안의 일꾼 같은 존재일까 하는 서운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집안일의 그림자는 여전히 따라다녔습니다. 명절만 되면 미자는 새벽부터 나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동생은 늦잠을 자고 오빠는 손님 접대만 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왜 당신만 저렇게 고생하냐 하고 투덜거리면 미자는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유산을 나누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미자는 자신이 드디어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집안에 애쓴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회의 자리에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평생 집안일은 많이 했지. 하지만 돈을 번 건 나야. 그러니 큰 몫은 내가 가져가야지. 그 말은 칼처럼 미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미자는 주저하다가 평생 눌러왔던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오빠, 집안일이 그냥 일 같아 보여.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명절마다 부엌에서 서 있던 건 그저 시간 때우기였을까? 순간 자리가 고요해졌습니다. 오빠는 미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한 걸 모르진 않아. 하지만 세상은 돈이 있어야 굴러가잖아. 그 대답은 미자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미자는 다시 힘주어 말했습니다. 돈도 필요하지. 하지만 오빠, 집은 밥 냄새로 지켜진 거야. 내 손길이 없었으면 부모님도 우리 식구들도 지금처럼 함께하지 못했을 거라고. 오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 순간 미자는 알았습니다. 평생을 설명해도 오빠가 완전히 이해해 주지는 못할 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늦은 밤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고작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한 거였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자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미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엄마 덕분에 늘 따뜻했어.
엄마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었어. 그 말은 오빠의 인정보다도 수십 년간 들었던 어떤 말보다도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남이 몰라도 나 자신과 내 아이들이 기억하면 되는 거구나. 이후 미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많은 고생이 새겨진 주름살이었지만 그 속에는 묵묵히 버텨온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집안에 허드레질만 한 게 아니야. 나는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 준 사람이었어. 비록 유산 분배는 불공평했지만 미자의 마음속에서는 조금 다른 균형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다.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된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그날 이후 미자는 집안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허둥지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만큼만 손을 보태고 자신의 자리에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미자에게는 세월의 상처를 달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병호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늘 말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 동생들 잘 챙겨야 한다. 그 말은 칭찬 같기도 했지만 어린 병호에게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새 공책을 받으면 병호는 자기 것보다 먼저 동생들 것을 챙겼습니다. 겨울에 두꺼운 이불이 한 장뿐일 때도 병호는 동생들에게 덮어주고 자기는 얇은 이불을 둘러쓰고 잤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그 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병호는 공장에서 번 돈을 보탰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큰 돈을 마련해 동생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장남이니까라는 한마디가 병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의 삶은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꾸어본 적도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가끔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병호의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동생들은 여전히 병호를 장남으로만 대했습니다. 명절이면 형 고기 좀 사와. 가족 모임에서는 형 내가 계산해. 당연한 듯 건네는 말들이 병호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식당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둘째 동생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형이 장남이니까 오늘도 형이 쏘는 거지? 식구들이 웃으며 동의하는 순간 병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동생들아, 이제 나도 힘들다. 평생 장남으로 살아오며 너희 챙겨준 거 후회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챙기고 싶다. 순간 자리는 조용해졌습니다. 동생들의 표정에는 놀람과 어색함이 교차했습니다. 셋째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형, 그렇게 힘들었어? 우리는 그냥 형이 든든하다고만 생각했지. 병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동생들의 얼굴이 조금 숙여졌습니다. 비록 깊은 이해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속마음을 내비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호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약간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내 몫을 살아야지.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은 병호가 평생 장남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왔던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정숙은 5남매 중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았지만 집안일과 부모님을 돌보는 몫은 언제나 정숙의 차지였습니다. 정숙아, 내가 딸이니 제사 준비는 내가 해야지. 엄마 약 타오는 건 내가 맡아라. 넌 손이 부지런하잖아. 어릴 때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딸이니까, 여동생이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당연함이 서서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20살 무렵 정숙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돌볼 사람이 없어 결국 포기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명절이 되면 그는 늘 친정 부엌에서 동그랑땡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형제들은 거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부모님이 병석에 눕자 정숙의 삶은 더 묶여버렸습니다.
형제들은 번갈아 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부모 곁을 지킨 건 늘 정숙이었습니다. 밤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약을 갈아 넣으며 정숙은 자신을 돌보는 일조차 잊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형제들은 제각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홀로 남아 텅 빈 집을 정리하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손발이었구나. 그 서운함은 깊은 밤마다 정숙을 괴롭혔습니다. 제사 때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정숙아, 이번 제사도 내가 준비해라. 너 없으면 우리 집안이 굴러가질 않잖아.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다가 불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을까? 그날 이후 정숙은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냥 동생들 편리하게 쓰는 사람 같아. 부모님 떠난 뒤에도 제사까지 다 맡으라고 하니 참 서럽다. 친구는 조용히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없었으면 그 집안이 오래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내 덕분에 부모님도 형제들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건 아무도 부정 못해. 그 말은 정숙의 마음에 따뜻한 불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비록 형제들에게 직접 인정받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제사상을 차리며 예전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지켜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나는 가족을 잇는 끈이었어. 그 순간 정숙의 가슴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형제들과의 갈등은 남아 있었지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작은 깨달음이 정숙의 남은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해줄 소중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감정의 흔적일 때가 많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차별이 마음에 남아 평생 따라올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형제 자매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형제 자매와의 사이에서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 마음을 조금은 보듬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저희 방송 앞으로 편지나 사연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으며 따뜻한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